자, 근본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잘렸던 부분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고구려가 멸망하고 이제 한 20여 명이 당으로 잡혀가게 되죠. 그다음에 평양에는 안동도어부가 설치가 됩니다. 이 고구려 유민들은 이제 무력으로 저항하는 세력과 다른 지역 이주하는 세력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무력으로 저항은 건모장 등 부흥운동을 시작했지만 673년도에 거의 다 제압이 됩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는 이제 신라로 넘어간 뭐 연정토, 그다음에 뭐 발해를 건국한 뭐 대조영, 일본 열도로 넘어간 약광, 그다음에 당내지로 이동해서 파미르 고원 정복했던 고선지, 그다음에 몰공고원에서 이제 묵철 간의 사이가 됐던 고려왕 망리지, 또한 요동지 뭐 이렇게 가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은 동부 만주나 몽골 고원 신라로 이주를 했고, 아예 전쟁포로로 잡힌 사람들은 노예로 처분되거나 뭐 이렇게 변경구 황무지대 개척하는데 뭐 잡혀가는 등 같은 비참한 생활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갈족들은 대부분 이제 고구려화돼 있었는데, 실제 요소 지역에 있던 대종이 이제 속말말갈로 고구려 복속되어 있던 자지만 나중에 발해를 세우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흑수부만 존재하는데, 여하튼 중동부 만주 지역은 고구려 말갈 집단 자치형의 지역이었다가, 당신라 뭐 돌궐 등 세계같은 국제적 힘의 공백지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말갈족으로 또 이제 다 흩어져 가게 됐던 겁니다. 하여튼 뭐 고구려가 멸망되고 나서 다 흩어진 다음에 영토 관련해서 이제 나당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죠. 나당 전쟁의 원인은 전쟁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신라의 선제 공격, 그다음에 백제 지역에서의 전투, 그다음에 고구려 지역에서의 전투, 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지역의 전투는 성문 전투, 천성 전투, 매수성 전투, 기벌포 전투, 유명한 전투들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나당 전쟁의 정치적인 원인으로는 지금 어떤 당태종하고 김춘추 간에는 평양 이남 땅을 나눠 갖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이제 당이 안 지켰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백제 부흥운동도 신라가 다 했는 건 다 진압했는데 신라가 얻은 건 하나도 없어요. 고생만 했지. 그다음에 이제 백제 부흥운동이 다 끝나고 나니까 웅진 도독에다가 의자왕의 아들 부여융을 앉혀놓고 신라 문무왕 오락해갖고 같이 사이좋게 지내라고 치의산 해명을 시켜요. 이건 뭐 전쟁한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실제 나당 전쟁 때 당나라 서른기가 문무왕한테 보낸 편지에 문무왕이 답하는 글이 삼국사기에 써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왜 당태종이 영토 분할해 주기를 안 했느냐. 근데 백제 평정할 때 우리가 선봉에 섰다 신라가. 근데 백제 부흥군 평정할 때도 신라가 다 했다. 그다음에 당나라 군대 100명 아니 10,000명이 신라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 우리가 다 먹여 살렸다. 어떻게 웅진도독에다가 부여영을 임명시키고 다시 문무왕하고 거기다 해명을 시키냐. 뭐하러 백제 멸망시켰냐. 말이 안 되는 거지 않느냐. 그다음에 고구려 평정 때도 신라가 선봉에 섰어요. 평양성 포위해서 마지막에. 그다음에 이제 전략적 요충지였 안동 비열을 안동 노읍에 기속시켰다는 거. 이것도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되죠.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요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전쟁의 원인을 군사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세요. 군령권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의 명령을 행사하는 권한입니다. 이게 당이 신라의 군령권을 침해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뭐
신라의 장군을 목배를 했다는 뭐 황사벌 때 늦게 오니까. 그다음에 뭐 신라 군대를 당나라 장수 유인원이 마음대로 썼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뭐 황제가 조칙을 내려서 우리 군사들을 통솔하라고 이렇게 왕문동한테 이런 조칙을 내리는 것도 이것들이 당나라가 신라의 군령권을 침해하는 것들이죠. 나당연합군 말 그대로 뭐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에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다음에 마음에 들면 지들은 신라 사람을 갖다가 장군을 막 임명해버려. 누가 당나라가. 그러면 신라는 할 수 없이 거기에 맞는 직책을 또 내려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비일비재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군사적인 문제에서 이제 병력 징발하는 문제도 뭐 마음대로 하고 있어 당이. 그래서 비열에 가서 유인은 웅진도독 유인하고 김인태는 비열에 가서 군사를 징발해갖고 평양을 포위해라. 뭐 이렇게 했다면 그죠? 근데 작전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군대 평양으로 와 있는 소정방 군대한테 양식 보내라. 그다음에 영공 이적이 평양 이겨 왔으니까 빨리 그 문무왕은 병력 끌고 와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뭐 병력 양식 보냈더니 먹고 그냥 돌아가 얘들은. 그다음에 또 빨리 오라 해서 갔더니 문무왕이 갔더니 쥐들 다 철수했어. 이거 완전 수모잖아요, 수모. 이거 봐요. 한성으로 출발해서 갔더니 다 돌아갔다는 말이고 돌아왔다. 이게 나당연합군에 있어서 그다음에 군령권, 그다음에 장군 임명권, 징발권, 군사작전권 등에 있어서 당군의 행포가 좀 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만들이 막 신라 내부에 이제 축적이 된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전략적 요충지 반환 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은 이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함경도 지역이고 강원도 북부 지역인데 지금 원산 지역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라 땅인데 이거를 당나라가 이 안동도읍에다 기속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당나라 유인원하고 신라 김인태한테 가서 여기서 병력 징발해갖고 평양을 포위하라고 이렇게 보냈잖아요. 이거를 지금 자기들 땅인데도 불구하고 안동도읍에다 기속시키니까 신라가 화가 난 거예요. 이거 아까 이제 고종 직서를 이제 병력 여기서 징발하라는 거. 그래서 이것을 전략적으로 살펴본다면 어떤 저희가 있냐면은 자 신라 입장에서 이 비열을 가지고 있고 평양 가지고 있으면은 양쪽에서 치면은 안동도읍을 치는데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당나라에게 뺏어간 거야. 당나라가 이 비열을 원산 지역하고 평양을 갖고 있으면 여기서 양쪽에서 이렇게 서울을 치면은 한성 누가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저기 한성에 문무왕이 병력 끌고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제 또 서울 공격이 용이하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보면은 서울이나 평양을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꼭 뭐가 필요하다? 원산 비열 지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요. 트라이앵글 전략적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를 당나라가 뺏어간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뺏어갔다는 것은 평양 안동 도읍에다 기속시켰다는 것은 신라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전쟁의 원인 중에 이것도 하나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신라는 어떻게 전쟁 준비했나요? 자, 먼저 이 당나라 승려가 와서 자석을 달라고 해요. 당나라에도 자석이 있어. 근데 신라 거 달라고 그래. 신라 거 줘. 이 자석이 뭐냐면 전쟁터에서 상처난 데 갖다 붙이면 염증 환생이 잘 낫는가 봐요. 이 갖다 주면서 거기서 정보를 획득해 오죠. 그 다음에 백제 고지를 여기 신라가 척 치니까
치고서 얼른 가서 사제사를 보내갖고 미안하다고 그래요. 왜? 잘못됐다고. 아니 뭐 치지 말라 했대 얘기했다. 당의 반격을 지원하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한번 치고 얼른 뭐 미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외의 사신을 보내갖고 외하고 국교를 제기해서 화해를 모색하고 있어요. 왜? 일본을 끌어들여서 당나라와 같이 대응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 신라에서는 병력을 확보하고 전원 동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대사면령을 내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북한 기진산 등을 보내갖고 정보를 수집해요. 그다음에 이제 신라 병부에서는 이 한 번 쏘면은 천보 나가는 그런 노를 만드는 노사지 노당을 만들어 놓고 군사 기술을 막 계속 개발해 막 하면서 전쟁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이 신해법사를 대사상에 앉혀가지고 외교 정보 자문 역할을 시키면 물론 민심과 군심을 결집할 수 있는 심리전 준비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골성을 선제 공격을 합니다. 오골성이 뭐냐면 여기 이제 만주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 선류가 경주로부터 올라오고 이 한성에 있던 고현무 고구려 부흥군이 이끌고 2만 명이 여기까지 오골성을 공격합니다. 이 오골성은 압록강 건너에 있는 거예요. 선제 공격을 합니다. 이 경주에서부터 740km 올라오면 언제부터 공격했겠지? 669년도부터 이제 준비해갖고 왔다는 거지. 이렇게 선제 공격한 이유는 바로 669년도 70년도에 신라가 이 충청도에 있는 백제 고지를 공격을 합니다. 그때 평양 안동도부가 지원을 못하게 여기 선제 공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지원 나오는 애를 차단하기 위해서 선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럼 한번 보죠. 이렇게 선제 공격을 해놓고 나니까 이제 석성 전투, 부여 일대의 전투가 이제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자, 670년 7월에 669년부터 해갖고 백제가 신라가 백제 고지에 있는 82개 성을 기습적으로 점령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671년도에 또 계속 공격을 성을 점령해 가니까 당나라가 말갈병을 보내서 설구성을 보유하는데 여기서 300명을 또 신라가 참수를 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평양에 있던 서린기가 지금 웅진도독부에 있는 애들은 누구예요? 부여융 의자왕의 아들이 계례 정권이잖아.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서린기가 백제를 구원하러 이제 병력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 신라는 웅포를 막고 지키죠. 그러면서 이제 671년도에 백제 임천에 있는 가림성의 별을 막 짓밟고 왜 와서 이제 이거 먹고서 전쟁할 수 있는 저기를 다 없애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당나라 병사하고 신라 병사가 석성 이게 이제 바로 부여성 바로 밑에 있는 석성에서 크게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신라가 당군 5,300명 참수해요. 그다음에 백제에서 장군 2명이 이제 참여했던 웅진도독부 예하의 백제 2명하고 그다음에 당나라 과의 이게 이런 하급 간부들 6명이 생표해갖고 신라가 크게 승리를 하죠. 그러고 이제 승리하면서 백제 지역에다가 소부리주를 설치합니다. 백제 사비성에는 웅진도독부가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는 신라가 설치한 소부리주가 있는 거예요. 2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막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그러니까 당나라에서 광무종이 70여 척을 게다가 이제 웅진도독부에 가서 활동할 백제인들하고 여기 웅진도독부를 매개 살릴 군수지원 문자를 싣고 70여 척을 갖고 넘어오는데 이걸 또 신라가 공격해서 결국은 광무종은
70여 척 중에 47척만 살아남아가지고 싣고 오던 백제인이나 이런 걸 싣고 어디로 갑니까? 이 일본으로 도피해 갑니다. 일본에 도피해 가서는 야, 백제한테 이렇게 방해해서 왔어라고 안 하고 뭐 꼭 그 자기들이 그 당나라의 어떤 그 임무를 띠고 온 것 같이 해갖고 뭐 사신같이 행세하고 이제 올라오게 되죠. 이때 이제 선인기하고 문무하고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그 양객 관계가 너들 왜 그러냐 뭐 아니다 너들 왜 잘못했냐 이갖고서 막 이런 그 선인기하고 문무왕의 편지가 삼국사기에 다 남아 있는 건 앞서 있던 내용들 다 설명드린 거. 이 결론적으로 보면 석성전투에서 이 부여 이짝에서 한 10만여 명이 투입돼 갖고 평양 도에서 온 애들 여기서 온 애들 이 신라가 백제 고지를 장악하는 결정적인 경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나당 전쟁이 이제 확대됩니다. 어디로? 북쪽으로 확대돼요. 그래서 북쪽에서는 그 오골성을 공격하니까 그때 이제 이 고관하고 이근행이 이제 4만 명을 편성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 얘들은 안시성 부흥운동 진압하고 72년 7월에 이제 평양까지 와갖고 여기서 주둔지 방을 강화하고 있다가 672년 8월부터 본격적인 공격에 나서 가지고 이 평양 서남쪽 마읍성 황해도 막 이런 데까지 와갖고 백수성 등 고구려 부흥군 일대 근거지 교전이 막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라가 고구려 부흥군하고 같이 합세해서 당군 수천 명을 참수하고 당군이 이제 쫓겨가니까 이걸 쫓아가요 또. 그래서 성문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성문전투에서 신라군은 크게 패하면서 이제 이때 공세에서 요충지 방어 위주로 이제 수세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이제 많이 이렇게 전사하죠. 신라가. 그래서 신라에서는 고구려 같이 안 되겠다. 고구려 같이 우리가 산성 방어 위주로 해야겠다 해서 이제 그런 그 산성을 축성해 가면서 이제 소강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문전투 이후에 예성강, 임진강, 한강에서 공방전이 이제 막 계속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성문전투 이후에 그 서흥강 일대, 그다음에 호로와 적성 일대, 뭐 여기서 이제 그 전투가 벌어지면서 이때 그 673년대 부흥군의 세력이 거의 소멸되고 신라한테 단독 작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73년도에 다시 또 당군이 신라 북변을 공격할 때 당군 2,000명을 참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당군이 뭐 계속 또 밀어붙이니까 이만큼 또 경기도 김포까지 함락이 됐다가 73년도부터 74년도를 넘어가면서 고구려 부흥운동은 끝나고 신라 혼자서 싸우는데 이거를 이제 당나라가 674년도에 대대적인 침략 준비를 통해서 이제 그 신라를 이제 이기기 위해서 큰 병력을 준비하죠. 그게 바로 뭐냐면 요 증전까지는 행군 총관이었어요. 계림도라는 것은 이제 경주를 얘기해요. 계림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림도 행군 총관의 유인궤, 그 백제 부흥전쟁 때 나왔잖아요. 유인궤를 대총관으로 보내고 대총관이라는 것은 요 밑에 다른 총관들 거느린 대총관을 보내갖고 이렇게 천성, 매수성, 기벌포 전투에서 이제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서 이제 대대적인 공략을 당나라가 준비해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림도 행군 총관으로 이제 그 누가 오냐 유인계가 왔지만은 그 칠중성에 와서 잠깐 하고 유인계는 그 돌아갑니다. 그다음에 그 원정군 편성에서 왔는데 칠중성을 격파하고 그 유인계는 서역으로 그 가죠. 누구한테 맡겨놓고 이근행한테 안동 진무대사라고 임명을 줘서 맡겨놓고 유인계는 서역
그 토본 전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니까 이때 이제 이근행에 있던 그 서린기가 천성을 먼저 공격을 합니다. 요 천성. 여기 천성을 공격을 하는데 신라의 반격을 받아서 병선 400척과 40척과 1,400명이 참수되고 전마 1천들을 획득하죠. 신라가. 그다음에 이제 이근행 안동지문대사가 여기 이제 매수성이 주둔한다는 걸 알고 신라가 공격해 갔더니 없어요, 사람은. 여기서 말 33,308피를 획득하고 거기 말에 실렸던 병장기를 다 획득합니다. 근데 이때 이근행은 말갈족 토본을 하러 말갈족을 이면서 이 서역 당나라의 서역 토본 전선에 투입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나머지 그 병력들은 보니까 이짝 아달성, 정목성, 도림성 이런 데서 막 예? 공격을 하고 당나라 이 도림성도 공격을 하고 하는데 이런 18번의 전투에서 신라가 6,047명을 참수하고 획득을 하죠. 이렇게 해서 막 크게 이기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요 매소성에 있었던 3만 여필의 말이 병강제기하고 이 말들이 군수 문자를 다 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다 놓고 갔는데 이거를 이제 습격한 신라가 획득했기 때문에 이 아달성, 정목성, 도림성을 공격하고 있는 당군이 힘을 못 쓰는 거죠. 결국은 당군은 이렇게 천성 공격하는 수군 공격과 이렇게 이근행에 의해서 매수성으로부터 육군 공격하는 수륙 양면으로 이 임진강선을 돌파해서 한강으로 내려오려고 했던 당군의 대공세가 천성 전투와 매수성 전투에서 크게 패하면서 실패하게 되는 거죠. 당군 작전 보급기지를 전부 탈취당했는데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이게 당군은 철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군은 이렇게 크게 패하니까 철수합니다. 어디로? 이렇게 이제 안동도부가 이제 요동성으로 갔다 신성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번이 당 내지 공격이니까 그걸로 이제 이 주의를 돌리는 거죠. 누가 안동도부도. 그다음에 토번전선 악화로 이제 철수도가 논의가 시작되면서 웅진도독부도 철수를 합니다. 이게 어딥니까? 권한성, 요동성 밑에 이게 이제 이 676년 11월에 철수하는데 여기서 벌어지는 전투가 바로 이제 기벌포 전투라는 겁니다. 기벌포 전투.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렸던 적성, 천성, 매수성 이짝 이 임진강선에서 공격해오던 당군이 크게 패해서 안동도부가 일로 밀려갔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서역 중심의 병력 운용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철수해야겠다, 어디서 한반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웅진도독부도 백제 부여에 있던 웅진도독부도 이짝 권한성으로 이제 철수를 해 가는 겁니다. 철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철수작전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철수작전이 바로 기벌포 전투입니다. 그래서 철수시키기 위해서 서린기가 병력을 끌고 왔는데 신라의 사찬 시득이 기벌포에서 싸워서 크게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번 져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22번 싸워갖고 전부 이기면서 당군 4천여 명을 목배었다고 하죠. 어디 기벌포에서. 기벌포를 지금 서천 앞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합니다만은 저는 이 강경포구 일대를 기벌포라고 봐요. 왜? 부여 사비성에 있던 웅진도독부를 철수시키기 위해서 강경포구까지 들어온 서린기의 함대하고 바로 이 강경포구 일대에서 싸웠기 때문에 이게 기벌포 해전인 겁니다. 기벌포전. 그래서 이제 이 전투를 그래서 저는 당군의 공격은 바로
웅진독보를 철수하기 위한 철수작전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자치통감에도 중국의 자치통감에 보면은 유인계가 부여융, 웅진도독에 임명했던 부여융하고 함께 백제 고지로부터 이렇게 철수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기벌 보전투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사례에는 천성, 매수성, 기벌포 이런 자기들이 진 전투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참 그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토번전선 때문에 말갈구를 전환해서 한반도를 방기했기 때문에 신라가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지만 신라는 신라의 군 편제 조직이나 동원 능력이나 예방 전쟁 차원에서의 선제 공격 등이 전쟁을 이길 수 있게 했던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죠. 전쟁 결과와 의의입니다. 자, 당나라 입장에서는 장치를 부정하지만은 이 전쟁이 끝나고 대사면을 실시하고 그 민심 수습하기 위한 순무사도 막 하남, 하북, 강남에 막 보내요. 그래서 이 이후로 당은 공세에서 수세로 입장이 전환되고 신라 원정을 포기하고 전쟁 후유증을 무마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신라는 뭐 일부 나당 전쟁 종결이 당의 토번 전쟁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신라의 군사력, 육정, 구서당, 십정 등 하여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동원 이런 것들이 아주 정교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데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그 대당 싸우면서도 계속 외교를 했어. 능동적으로. 그다음에 외를 끌어들였어. 고구려 부흥 세력을 활용했어. 그다음에 이제 정확한 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선제 공격. 그다음에 먼저 백제 고지를 점령했던 것이 주요했어요. 그래서 웅진노독부를 무력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성문 전투 이후 그 임진광변에서의 효과적인 방어 등이 그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나당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하튼 신라는 백제 고지와 고구려 평양 이남의 영토를 신라 영토화하면서 고구려 백제 유민들을 흡수해서 포용해 갖고 인구도 증가하고 제한적이나마 한반도에서의 삼국 통일을 이루었던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이제 그 6.25 전쟁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